지금 급격하게 저희 동네가 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러시군요.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어떤 곳에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계세요? 안산에 오피스텔 있고요. 수원에 실거주 아파트 있고요. 네, 수원의 아파트 이름 알 수 있을까요? 공보신명 아파트요. 네. 자, 지금 동보신명 아파트와 함께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지금 둘 다 매도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게 좋다고 하면요. 아, 전망을 일단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안산의 오피스텔, 그리고 수원의 동보신명 아파트, 전망과 그리고 매도 여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피스텔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시청자님한테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이 뭐지요? 그냥 주거용,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아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이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거는 몇 년이 됐나요? 11년, 12년 된 것 같아요. 11년 됐군요. 자, 네. 11년 된 오피스텔은 그 11년 전에, 지금부터 한 7, 8년 이전에 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게 왜 제가 묻냐면은, 제가 세미나를 하잖아요. 세미나를 하면 오셔서 하는 질문이라든가 해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오피스텔 사면 망한다. 다세대 사면 망한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피스텔은요, 정확한 의미가 영어로 따지면 오피스 플러스 호텔이에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네. 사무실인데 얘는 사무실이에요. 집처럼 꾸민 거예요. 네. 그럼 사무실이겠죠? 사무실이기 때문에 집으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주소를 이전하지 말 것 하고 임대차를 쓸 때 단서를 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달아서 피해 가려고. 근데 그걸 국가가 모를까요? 알겠죠. 그랬었기 때문에 얘는 사무실로 탄생됐기 때문에 보일러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들어갈 수도 없었고. 네. 그랬던 것이고 사람들이 다 소외를 됐죠. 우리 투자에서 관심이 없었죠. 왜? 상가가 있으니까 상가 쪽에 관심이 있고 아파트 있으니까 아파트 쪽에 관심이 있지 오피스텔은 관심이 없죠. 그러다 보니 초역세권의 서울처럼 이런 밀집된 도시 역세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살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사이드로 이런 오피스텔을 지어서 난로를 갖다 놓고 주거용으로 몰래 임대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가는 필요성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탄생될 때 얘가 사무실로 탄생되었던 뭘로 탄생이 되었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주택 숫자에 들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 것을 우리가 1인 가구, 2인 가구가 1960년대에 약 한 14% 정도 됐어요. 1, 2인 가구가. 네. 시청자님, 지금 한 몇 퍼센트 될까요? 네요. 찍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니까 묻죠. 찍어보시라고. 대충 66%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깜짝 놀랐죠? 1, 2인 가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네. 자, 1, 2인 가구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큰 집이 필요해요? 작은 집이 필요해요? 작은 집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작은 집은 방 3개일까요? 2개나 1개일까요? 하나. 그렇죠. 하나 둘, 또는 셋. 2개죠. 1, 2인 가구니까. 그죠? 네. 많으면 좋지만은 일단은 작은 돈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주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탄생된 것이 09년 7월 달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국가가 탄생을 시켜요. 소형 주택을 이 사람들을 위했어요. 근데 탄생시키고 보니 여기 있는 수요들이 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리 지어도 물건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1년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가만히 보니까 아, 얘는 오피스텔이지만은 이미 상당 부분이 다 몰래 주택으로 쓰고 있었어. 얘를 주택으로 쓰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때 오피스텔 너는 지금부터 주택으로 써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요. 네. 그 뒤에부터 오피스텔은 탄생되는 거는 바닥에 보일러도 들어가고 집으로 탄생이 돼요. 그런데 이름은 오피스텔이에요. 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정책을 서기 이전 오피스텔과 이후 오피스텔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의 오피스텔은 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름은 오피스텔인데 집, 이름은 다세대인데 집, 이름은 단독인데 집, 이름은 아파트인데 집이죠. 네. 집의 종류가 그렇게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상복합, 집, 맞죠?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피스텔은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박근혜 정부가 시행된 후의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그 전에 종전에 했던 그 오피스텔이냐. 그럼 지금 시청자분님 갖고 계신 그 오피스텔은 종전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월세 목적으로는 가더라도 그렇게 시세 차익 형태로 쭉쭉쭉 밀어 올라가지는 않아. 그러나 시대에 네네. 따라서 조금씩은 당연히 올라요.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안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오피스텔이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위치가. 네. 그래서 지금 이 오피스텔은 어디에 있죠? 한양대역 앞이요. 예? 한양대역 앞에요. 한양대역요? 네. 한양대역이면은 한양대역 앞에 오피스텔이 뭐죠? 왕십리? 아니요, 안산에. 아, 안산 한양대역. 네. 아, 안산 한양대역 쪽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지역이라기보다는 빠져나가는 지역이 좀 많아요. 거기에서 중앙역 쪽이나 아니면 한 단계 덜 가서 상록수역 쪽은 좀 사람들이 어떤 주거 형태가 좀 거기도 역시 한대 앞 역쪽도 주거 형태는 돼요. 네. 하지만 조금은 흩어지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갖고 계시는 오피스텔은 결국에는 어떤 월세 수익형 형태로 봐야 돼요. 네. 지금 월세 받고 있나요? 네. 얼마 받죠? 500에 45인가? 500에 45. 네. 자, 대충 시세가 얼마 갈까요? 대충 한 1억 하나요? 1억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억이 안 되는 것 떨어져가지고. 같아요. 요즘에 떨어져서. 그러면 월세 수익률로 보면은 1억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한 9천만 원 사는 사람이 월 45만 원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공실만 없으면 수익률이 거의 5%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네네. 그래서 수익형 상품으로는 오케이.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괜찮을까요? 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오케이인데 전제 조건이 뭐냐? 공실이 거의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공실만 거의 없다면 얘는 수익형으로서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차익형은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오피스텔은 됐죠? 네. 네. 그 다음 두 번째 정리를 해봅시다. 두 번째는 신남시 동보라 그랬거든요. 네. 이 동보 아파트는 자 우선 아파트부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가격 흐름, 전망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주택시장 전망, 뭐 가격 흐름 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어떤 흐름이 있어야 미래가 전망이 가능한 거예요. 흐름이 하나도 없다고 쳐요. 그럼 전망이 돼야 안 돼요? 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혹시 텔레비전 보고 계세요? 네. 네. 아파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전국이 비슷합니다만은 80년대 올랐다가 90년대 조정이 들어와요. 2000년대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07년이고 다시 조정이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올라요.
이게 아파트 그림 형태예요, 우리나라에. 어, 이 그림을 거의 대다수가 따라가요. 여기서 좀 적게 오르고 적게 떨어지는 형태도 있겠고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형태도 있겠죠. 이거를 믹스해 놨는 그림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뭔 얘기하면은 아파트를 바라볼 때 맨 첫 번째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거시적인 흐름. 거시적인 흐름이라고 하면은 세계 경제라든가 한국 경제, 전체 금융 시장의 자금 흐름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요소예요. 네. 그런 요소적인 거시 경제 요소를 먼저 보셔야 돼. 이 가격 흐름의 큰 틀은 전부 거시 경제에 따라서 움직여요. 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은 코로나가 왔었죠. 네. 코로나가 2019년도에 와서 20년, 21년 동안 가격이 코로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쭉 올랐죠. 네. 코로나 왔는데 왜 오를까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진 경기를 어떻게 하든지 조금 살려보고자 전체 국가가 돈을 푸는 거예요. 네. 돈을 푸니까 그 돈이 우리나라 100명 있으면 100명에게 똑같이 배분이 안 되죠. 네. 돈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많이 배분이 되잖아요. 원래 자본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100억을 가진 사람과 1억 가진 사람이 은행에 넣어도 가져가는 건 다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주로 돈이 많은 사람 중심으로 자본이 많이 분산이 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도 조금씩 분산이 되면은 늘어나는 돈으로 경기는 어렵고 이 돈이 경제 산업 전반으로 소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굴리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쪽에 안전자산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뭘 갈래? 아파트로 가자.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 대해서 얘기했는 것이 뭐냐면은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가 종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결이 되면 풀려있던 돈들을 걷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네. 걷어가는 방법이 지금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듣고 계세요? 네, 네. 예. 그렇게 금리 인상이 되면 돈은 금리가 높으니까 함부로 빌리지도 못하고 빌려 있는 돈도 빨리 갚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돈이 금융기관으로 들어가 버리죠. 네.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주니까 수요도 줄겠죠. 네. 수요를 주니까 가격이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요거 끝나고 나서 다시 브리핑하는 걸 꼭 방송 끝까지 보세요. 네. 아파트는 이렇게 꺾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을 갈 때까지 계속 꺾여요. 그럼 이 동부 아파트를 보면은 자, 첫째, 거시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예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어디 할 것 없이 다 꺾였죠. 네. 흐름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일단은 충격을 줬단 말이에요. 네. 금리만 주는 건 아니에요. 금리도 때로는 주고 때로는 안 주는 거예요, 영향을. 네. 근데 주어서 가격이 꺾였으니까 얘도 당연히 꺾였겠죠. 왜? 네. 전체적인 시장의 거시기니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이 아파트만 위치를 딱 보면은 옆에 있는 영통이라 여기 있는 분당선이 개통되기 전에는 이 분당선의 개통에 대한 호재가 있었죠. 네. 근데 그 개통 딱 되고 나는 여기 한번 딱 뛰었죠. 네. 그때 그 개통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호재가 없죠. 그렇죠? 네. 요 아파트만 보면은 네, 네. 호재가 없고 옆에 있는 삼성이라는 큰 회사 하나만 좀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수요는 존재하겠죠. 네. 그러나 삼성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일로 온다는 보장은 못 하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아파트 하나만 딱 놓고 보더라도 크게 뭐 비전이 있는 어떤 요소가 없잖아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그리고 거시적으로도 꺾였고 이 아파트로 보더라도 큰 비전은 없고 그럼 당연히 얘는 약세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약세장으로 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네. 예수가 안 되니까 내가 좀 싸게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되고 2020년, 21년 꼭지점포에 가면서 19년부터 아파트는 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오르더라도 못 팔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2007년도에서 꼭지점일 때 그런 현상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 1년 전에 2005년도에 샀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샀다가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그 이하로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네. 그래서 결론, 이 아파트는 이 가격이 떨어질 때 다른 아파트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기 때문에 팔 수만 있으면 파는 게 맞다. 그런 다음에 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투자할 처를 찾아서 가는 게 맞다. 이걸로 가지고 지속적으로 승부를 거는 거는 얘가 설사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아파트들, 좋은 아파트들 반등하는 만큼 얘는 강하게 갈 수가 없다. 네. 고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는 반대.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